자, 이제 전자계약의 두 번째 챕터 정전계로 들어가 봅니다. 자, 정전계는 정지되어 있는 전기의 세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지되어 있다, 스태틱하다 이러죠. 그리고 이거의 상대적인 개념은 동전계죠. 동전계. 움직이는 전기의 세계, 전류의 흐름이 있다거나 이런 걸 이제 뒤에 또 다뤄보지만 이번 장에서는 정지되어 있는 전기의 세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전계는 우리가 그러면 다이나믹하다 그러죠. 다이나믹, 역동적이다. 그런 전기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이런 정지되어 있는 전기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지. 자, 정전계에는 일단 어떤 거냐면요. 바로 전하량이 일정하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하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딱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얘를 한번 연구해 보자 그 얘기지. 여기에서는 이제 전기력선이 발생하죠. 전기력선이 뒤에 또 자세히 나오지만 전기력선이 미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전계다 역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멈춰 있다 보니까요. 보유한 에너지 자체가 최소가 되는 그런 세계, 그런 계를 우리가 정전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의 뭐 예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 그렇죠? 그걸 계라고 하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 정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위치 에너지도 역시 최소가 되면서 에너지가 최소인 그런 장, 필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자, 원자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기 작은 원자를 이렇게 쭉 우리가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원자를 가져다 놓고 확대해 보니까 사실 이게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거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내부를 들여다보면 바로 자, 원자의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형태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를 뭐 최외곽 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궤도를 돌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원자핵을 또 이렇게 속을 더 들여다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는 양성자와 또 여기 아무런 표시가 없는 중성자, 그렇죠? 얘는 양성자, 얘는 중성자.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여러 궤도를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다 그 얘기지, 그치? 그럴 때 양성자의 질량은 대략 1.67에 10-27제곱 kg 정도가 되고요. 그때 전자의 질량도 9.109에 10-31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우리는 이제 전하량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이것을 우리가 보통 E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어떤 전체의 전하량을 우리가 Q라고 한다면 전하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E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얘는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양성자는 이거에 딱 반대겠죠. 이 녀석의 전하량은 양수 1.602에 얘는 10에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 양성자의 전하량이라면 전자의 전하량은 그거에 정확히 반대,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요거 1.602에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마이너스로서 절대값이 크기는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중성이다 이렇게 원자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원자 핵의 대략 무게가요 184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가볍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자가 이 주변을 이제 얘가 회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의 운동 속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W 에너지 1이죠 1. 자 에너지는 우리 이 전기의 세계에 있어서는 QV가 돼요. QV. 자, 이거 나중에도 한번 또 자세히 다뤄보지만 한번 자, 이 부분 간단히 한번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P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뜻하죠. 전력. 그래서 얘는 V와 I의 곱으로 표현하는데 자, 전력량은 뭡니까? 전력량은 우리가 여기에 시간까지 이렇게 T라고 합시다. 시간까지 고려해준 이 녀석을 우리가 전력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력량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공급되는 에너지 1과 같아요. W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하량과 이 T 사이에는 바로 전하가 T 시간 동안 흘렀을 때 그때의 값을 우리가 전류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t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q는 i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q는 it. 그래서 얘 대신에 이제 q를 이렇게 대입해 주니까 결국 w는 qv다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얻어져요. 자, 뒤에서 한번 다시 다른 챕터에서 또 한번 다루니까 그때 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정도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때는 이제 전압이고요. Q는 이제 전하량인데 이때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E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 녀석 E. 그렇죠? 그래서 EV 이것은 이제 1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운동량을 구할 때 뭐였습니까? 바로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기억납니까? 이 녀석은 질량이고요. 질량이고 그다음에 여기 스몰 v는 속도죠, 속도.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 식에 의해서 이에다가는 이 녀석을 대입하고, 그치? 우리가 이 마이너스는 제외하고 속도의 크기만을 생각해 보자면 이제 1.602에 10의 마이너스 19제곱에 여기 v 이 녀석에다가 2분의 1의 전자의 질량 요거죠. 이 녀석 그것을 여기에 대입해서 얘는 이 녀석 여기에 대입했다고 합시다. 이 녀석 대신에 그리고 v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결국 최종적으로 다시 이 녀석 우리가 전하량을 이 크기를 여기에 대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질량 이 녀석 여기 이게 m이죠. 여기 질량에 대입해 줌으로써 그때의 이 v는 이 녀석을 이제 풀어주니까 결국 5.93에 10의 5제곱의 루트 얘는 볼트죠. 이 녀석 전압 이런 관계가 얻어지더라. 그래서 이거 QV는 2분의 1 MV 제곱. 전압에 따른 이런 전자의 운동 속도를 이거에 의해서 구할 수 있구나 정도 기억을 해봅시다. 그리고 속도니까 당연히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쿨롱의 법칙으로 들어가는데요. 쿨롱의 법칙은 이렇게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를 이렇게 띄고 있을 때, 그때, 그쵸? 이 녀석은 서로 서로 붙으려고 안달이 나고 있죠. 그치? 이럴 때 둘이 작용하는 서로 다가서려는 힘, 이걸 우리가 흡인력이다 그러죠.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흡은 뭡니까? 빨아들이면서 끌어당긴다. 그걸 합한 이름이 있죠. 흡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둘 양양이거나 또는 음음으로서 전하가 같은 극성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이 녀석은 서로 멀어지려고 하죠. 이걸 우리가 반발한다. 이런 힘이 작용하게 된다 그 얘기지.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서로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갖고 있는 이런 전하끼리는 그쵸? 이렇게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런 전기력선으로 표현해서 또 이쪽에서 나가서 또 이쪽으로 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런 흡인력을 또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반발력은 또 서로 같은 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그쵸? 서로 반발한다는 얘기지.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기력선을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다 그 얘기지. 그쵸? 역시 둘 다 마이너스 극성일 때도 서로 그쵸? 반발한다. 이런 형태로 전기력선을 이용해서 나타내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쿨롱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전하 둘이서 작용하는 그런 힘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전하량을 Q1, 이 녀석의 전하량을 Q2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여기에서 R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이 녀석의 둘에 작용하는 힘을 일종의 실험을 통해서도 계산을 해냈는데요. 바로 쿨롱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둘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계산했고 역시 force F라고 썼죠. 그리고 그 녀석은 K의 R제곱, 일단 R제곱은 거리의 제곱이 분모로 가고 그쵸? 둘의 전하량의 곱이 분자에 오면서 K는 어떤 상수다 그 얘기죠. 정해진 값 상수 이렇게 얘기하고 쿨롱 상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녀석은 실제로 이 K라고 하는 녀석을 정확히 구해보니까 얼마?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K는 쿨롱 상수가 되고 결국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그쵸?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1이 있다고 봐야지. 그치? 그것이 여기에서의 K값. 이것을 우리가 쿨롱 상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외워야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응? 그래서 파이는 3.14 이렇게 나가는 원주율이고, 오호. 그 다음에 여기 엡실론 제로는 진공 중에서의 유전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쿨롱 상수는 결국 이 녀석을 계산해보면 9 곱하기 10의 9제곱 9 곱하기 10의 9제곱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쿨롱 상수는 이거. 그래서 여기에 외우는 방법. 쿨롱이라는 사람이 얘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99콘을 좋아해요. 99콘. 99. 쿨롱은 99콘을 좋아해. 기억합시다. 9 곱하기 10의 9제곱. 쿨롱은 99콘을 좋아해. 알겠지?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쿨롱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걸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냈냐면 뉴턴의 만유인력 있죠. 이 녀석의 질량을 M1, 얘를 M2 그랬을 때, 오호, 이때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 그 힘은 바로 역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렇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여기에 G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유인력 상수, 라고 해서 G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이건 이제 참고로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뉴턴 상수라고도 하고, 그치? 이런 형태에서 지금 쿨롱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힌트를 얻은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걸 이제 쿨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두 전하 Q1, Q2가 있을 때 그 둘의 곱을 분자에 쓰고 분모에는 거리의 제곱을 써서 그렇죠? 쿨롱 상수 K 뭡니까? 쿨롱은 99콘을 좋아해. 9 곱하기 10의 9제곱. 브라보콘 말고 99콘을 좋아해요. 쿨롱은 99콘.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이때의 쿨롱 상수 K는 뭐에 해당된다? 4파의 입실론 분의 1이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쵸? 쿨롱 상수는 4파의 입실론 제로분의 1이고 이때의 엡실론 제로는 유전율이다 그랬죠? 진공 중에서의 유전율. 그리고 99콘을 좋아해. 9 곱하기 10의 9제곱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이때 입실론 제로는 진공, 공기가 없는 상태죠. 진공 중에서의 유전율을 뜻하고 바로 뒤에 또 한번 살펴봅시다. 유전율이 뭔지. 아무튼 이 값은 8.855, 8855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그래요. 그래서 유전율, 입실론, 유전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게서 자식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걸 우리가 유전이다 그러죠. 그래서 8이 하나 유전되고 5가 이렇게 유전돼. 8855.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이렇게 유전된다. 8855 기억하고요. 그래서 유전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 12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거지. 12명의 자식 있었다. 8855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그리고 페로퍼미터. 자, 계속 또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의미를 좀 이야기를 좀 더서 한번 외워가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자, 만약에 이 유전율 요 녀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외워서도 사실은 구할 수 있긴 해요. 그치? 우리가 분수에서 만약에 A, B 분의 1이 C다 그러면 얘랑 둘이 자리 바꿔도 성립하죠. A, C 분의 1이 B다.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수학에서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 녀석하고 둘이 자리를 바꿔보자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입실론 제로는 4파이 곱하기 9의 10의 9제곱. 그치? 이걸 구해서도 사실 얘를 알아낼 수 있긴 해요. 꼭 외우지 않고도 이런 관계로부터도 알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4, 9, 36. 그쵸? 36파이의 10의 9제곱. 이렇게도 나타내고 또 빛의 속도가 여러분들 아시죠? 30만 킬로미터. 그치? 30만 킬로미터. 그러다 보니까 얘는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이 빛의 속도에 관련돼서 요걸 한번 표현해 보니까, 그치? 얘는 120파이에, 그쵸? 여기 빛의 속도분의 1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은 여러분들 외운다기보다는 이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 그쵸? 초당 3 곱하기 10의 8제곱 해당되는 값을 사실 여기 이 값을 여기다 적절히 대입해 보면 이 둘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유추해낼 수 있긴 해요. 그치? 왜냐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한번 좀 다뤄보는 거고요. 그치? 자, 그래서 유전율도 여기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엡실론 이렇게 쓰게 되고요.
어떤 우리가 이런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가하게 되면 여기에 그 전하들이 축적이 돼요. 뒤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콘덴서, 커패시턴스를 한번 다뤄보는데 이렇게 전기를 주게 되면 전하가 축적이 되는데 여기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어떤 물질, 뭐 공기를 집어넣느냐 아니면 뭐 종이를 집어넣느냐 아니면 뭐 고무를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축적되는 전하량이 오호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이끌어내는 비율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물질을 집어넣으면 또 이렇게 자 전하가 좀 적게 축적이 되고 어떤 물질은 많이 축적이 되고 똑같은 이런 전압을 가했는데도 이렇게 전기를 이끌어내는 유도해내는 그런 비율을 우리가 유전율이다 그러고 엡실론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연체의 종류에 따라서 전하를 축적하는 정도, 이끌어내는 정도, 축적하는 정도도 다르지만 그걸 우리가 뒤에서 보면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 이 절연체가 전하를 유도해내는 정도를 전하를 유도해내는 정도를 유전율이라고 하고 바로 입실론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그 중에서 특히 공기 중에서 또는 진공 중에서 유전율을 우리가 비어있다는 의미로 뭐 E0 이렇게 쓰고요. 방금 살펴본 대로 8855 유전 8855 12명의 자식이 있었어. 그치?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기억해 줍시다. 그래서 페러포미터인데요. 얘는 미터당 얼마만큼 페러 그쵸? 정전 용량을 이끌어내느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다면 비유전율은 뭐냐? 비유전율은 바로 이 공기의 유전율에 대해서 다른 매질의 유전율의 비율을 우리가 비유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공기에서의 유전율을 1로 잡았을 때 다른 물질, 공기가 아닌 어떤 물질에서의 유전율의 비율을 우리가 비유전율, 유전율이 아니다가 아니라 여긴 비율을 뜻하는 비자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쓰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이렇게 전하를 이끌어냈는데 어떤 다른 물질에서는 오호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이끌어내지네. 그럴 때의 이 둘 사이의 비율을 우리가 비유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뭐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참고로 뭐 공기나 진공은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 비교되니까 얘는 1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이 같은 경우도 종이의 비유전율은 1.2에서 3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공기에 비해서 얘는 1.2배에서 3배 정도의 유전율의 비율이 더 이 정도의 비율이 된다 그 얘기죠. 그치? 절연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수정이 비유전율이 5다 그러면 비유전율이 5다 그러면 수정의 유전율은 뭐가 됩니까? 수정의 유전율은 바로 공기의 유전율에다가 이 수정이 갖고 있는 비유전율인 5를 곱해주면 바로 수정의 유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유전율을 엡실론 이렇게 잡으면 그 녀석은 공기 중에서의 유전율에다가 그때의 비유전율 이것을 엡실론 S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곱한 녀석이 그 물질의 유전율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 그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뒤에 또 나오니까요. 여기서는 이 결론들만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렇다면 유전체 내에서의 힘의 세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진공, 공기 중에서의 힘의 세기는 바로 F는 K의 R제곱분의 Q1, Q2였고요. 이때 K는 쿨롱 상수.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었지. 그치? 그래서 이때 입실론 제로는 공기이기 때문에 그쵸? 입실론 제로를 우리가 쓰고 있었고 그래서 쿨롱 상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되고요. 그렇지? 이 녀석은 9 곱하기 10의 9제곱과 같다 그랬었지. 그치?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렇다면 공기가 아닌 유전체에서는 그때는 여기처럼 입실론 제로를 쓰게 아니라 바로 입실론을 써야 된다 그 얘기죠. 공기야 입실론 제로가 맞지만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입실론은 바로 입실론 제로의 비유전율인 입실론 S를 곱한 값을 그 물질의 유전율로 우리가 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지만 바로 공기 이외에서는 여기 입실론 제로 대신에 입실론을 써야 된다 그 얘기죠. 입실론은 바로 공기에서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을 해준 것이 그 물질의 유전율이 된다 그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입실론 제로 대신에 입실론 제로, 입실론 S까지 곱한 값을 쿨롱 상수로 이때는 써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쿨롱의 힘은 이렇게 Q1, Q2 둘의 전하가 있을 때 R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쿨롱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K의 R제곱분의 Q1, Q2 그래서 K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었죠. 진공 중이라면 여기 1로 봐야지. 그치? 그래서 이 쿨롱 상수가 99콘을 좋아해 9 곱하기 10의 9제곱이고요.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뭐 이걸 말로 한번 해석해 보면 바로 이 쿨롱의 힘은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 두 전하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문제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의미도 알아야죠. 그리고 그렇죠? 매질에 따라서 달라지죠. 공기일 때는 그래서 입실론 제로 공기가 아닌 다른 절연체일 때 그치? 그때는 바로 입실론을 써서 입실론 제로의 비유전율인 입실론 S를 곱한 값을 써야 된다 그 얘기지. 그리고 두 전하를 잇는 직선상에 바로 쿨롱의 힘이 존재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쿨롱의 힘이 이 둘이 이렇게 있는데 뭐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지. 두 전하를 잇는 이런 직선상에서 뭐 이쪽으로 작용하든지 이쪽으로 작용하든지 그쵸? 얘도 이쪽으로 작용하든지 이쪽으로 작용하든지 그렇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 그럼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이 A 전하가 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 정도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요. B도 얘는 2 곱하기 10의 6제곱 C도 C의 전하도 이런 전하량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 여기서까지가 2m 여기까지가 3m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이 전하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그럽시다. 자, 그럴 때에는 역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네 둘 사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요. 또 얘네 둘 사이도 고려해서 그것을 벡터적으로 사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의 사이가 다 보니까 양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얘와 얘 사이에서는 서로 이렇게 밀어낼 것이고 그렇지? 응? 그렇죠? 서로 밀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에서도 사실은 서로를 밀어낼 거예요. 이렇게 그치? 얘도 얘와 얘 사이에서도 서로를 양전하니까 밀어내겠죠. 반발하니까. 그래서 이때의 힘을 이때 작용하는 힘을 F1 이때 작용하는 힘을 F2를 우리가 구해서 벡터적으로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방향을 고려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딱 이 일직선상의 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정확히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먼저 F1을 한번 구해보면 F1은 그렇죠? 요 녀석과 요 녀석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9 곱하기 10의 9제곱에 그렇죠? 거리 얼마입니까? 둘 사이 거리가 2니까 2의 제곱이 와야죠. 2의 제곱. 그리고 또 이 두 전하의 곱이 와야죠. 그래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리고 여기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 F1의 크기를 구한 거죠. 일단 방향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크기 잘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서로가 반대 방향이니까 차를 생각해 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F2는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서로 반발하는 그쵸? 이 둘 사이 힘을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F2는 쿨롱 상수 9 곱하기 10의 9제곱에다가 이때 둘 사이 거리는 3m죠. 그럼 여기는 3의 제곱에 역시 이 둘의 전하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 두 이 값 계산된 값 이 값에서 이 계산된 값 이것을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보면 되죠. 빼봤더니 결국 F1에서 F2를 한번 빼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이 값이 나온대요. 이 값은 뭡니까?
요 값이 더 작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 뒤에 있는 F2의 값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즉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방향으로 요 녀석은 힘이 작용하게 되고 크기는 바로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다는 얘기죠. 그치? 이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사실상 이제 쿨롱의 힘을, 그쵸? 우리가 살펴본 나련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전하가 주어졌을 때, 거리가 주어질 때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결국 이거 R제곱분의 Q1, Q2 그리고 그때 K가 쿨롱 상수인데 쿨롱은 구구콘을 좋아해. 응?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 그치? 그것이 바로 요거였지, 그치?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그때 쿨롱 상수 K는 뭐였습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었고 9 곱하기 10의 9제곱이었다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죠. 그리고 이 입실론 제로 이것도 885 유전된다고 그랬죠. 885 몇 명의 자식이 있어? 마이너스 12제곱 12명의 자식이 있었어. 이거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만약에 모르면 이것만 기억해서 얘네 둘이 자리 바꾸죠. 요 녀석하고 자리 바꾼 뒤에 전자계산기 써도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어떤 이식을 이 값을 알아내는 것을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사실 외우지 않아도 사실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 얼마입니까? 3 곱하기 10의 8제곱 이걸 이용하면 또 뭐 해결이 된다 그 얘기지. 그리고 알아본 것이요. 또 우리가 유전율은 진공에서의 유전율에다가 그 물질의 비유전율을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도 여기에서 살펴봤죠. 자, 이번 강의는 쿨롱의 힘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전개로 들어갑니다.